자, 여러분 교재 272쪽에 보십시오.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인데,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대출을 20년 만기로 받으면 그 주택을 20년까지 보유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20년까지 보유 안 할걸요? 중도에 뭐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죠. 10년 보유하다가 처분해서 다시 새 주택을 분양받는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중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중도 처분을 할 때 대출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은 뭐 해야 돼? 상환을 해야겠지. 그때 상환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됐고 지금까지 그때 남은 금액은 얼마 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 가격은 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은 5억이다. 자, 주택 가격은 5억인데 내 돈은 얼마? 2억 3억 할까요? 3억을 투자했고 금융기관에 대출금 몇 년? 15년 만기로 우리 대출을 받았어요. 15년 만기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15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얼마 받았다? 2억. 그럼 뭐 합치니까 5억을 받았는데 문제는 15년 만기인데 주택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주택을 몇 년 후에? 우리는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한다. 자, 5년 후에 처분하면요. 이 대출금 2억 원 중에 5년 동안 갚은 돈이 있어요. 자, 그럼 5년 동안 상환된 원금이 얼마냐? 네. 자, 5년 동안 상환된 원금이 5천만 원은 갚았어. 5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못 갚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갚은 돈은 상환된 원금은 얼마? 1억 5천만 원. 자, 1억 5천만 원은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시험 문제 낼 때 용어를 우리가 바꾸는 것은 요거를 바꾸는데 미상환된 원금으로 출제하면 좋은데 이것을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요. 뭘로 출제냐면 잔금으로 출제. 잔금하면요, 미상환된 원금이라고 해요. 잔금 또는 이것을 미상환 대출 잔액 또는 줄여서 미상환 대출 잔액을 줄여서 그냥 대출 잔액이라고 돼. 미상환 대출 잔액, 대출 잔액, 저당 잔액이라고 돼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융자 잔고라고 돼. 융자 잔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상환 비율은 대출금, 여러분 대출금 중에서 얼마죠? 지금 2억이죠. 대출금 2억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상환된 원금 얼마?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얼마죠? 5천만 원을 나눠주니까 얼마? 2억에 5천만 원이니까 25%네요. 4분의 1, 0.25. 100을 곱하면 25%.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나올 때 주의를 해도 용어, 잔금 비율이라는 용어. 용어가 좀 어려워서 시험에 잘 내거든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금 2억인데 이 대출금 2억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 1억 5천만 원. 자, 1억 5천만 원이니까 얼마? 4분의 3. 0.75. 100을 곱하면 75%. 더해주면 1이죠. 더해주면 1은 100을 곱해주면 얼마? 100%가 되지. 그럼 시험 문제 26회 9회 시험에 출제를 한 게 요걸 출제했거든요. 26회 9회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여러분 26회 시험에는 요걸 더해주니까 얼마? 1. 29회는 0으로 출제했어. 26회는 1로, 29회는 0.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다? 1이다. 꼭 기억해야 돼.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지분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용어들이 나오면 정확한 용어를 개념 기억해야 돼. 지분 비율은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 뭐죠?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부동산 가격 5억에서 자기 자본 얼마? 3억. 5분의 3이니까 0.6. 60%.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뉴스에서 많이 여러분 나온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LTV.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관로안에 LTV를 꼭 나오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 부동산 가격 5억에서 대출금 얼마? 2억이니까 0.4. 또 대주면 얼마? 1. 또 기억을 또 잘해야 됩니다.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또 얼마 나온다? 1. 시험 문제 둘 다 많이, 요것은 계산 문제 한 3번 출제해서 계산 문제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위에는 계산 문제도 출제하는 거, 이건 말로 출제했거든요. 우리가 12회 시험, 26회, 29회 시험, 요거 말로 출제했고, 요거는 계산 문제로 3번. 27회도 요걸 알아야 풀 수 있고, 23회도 출제했고, 15회도 출제했고, 요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둘 다 3번씩 출제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에는 말로 출제. 요거 계산 문제 여러분 내도 못 풀어. 예? 요건 계산 문제보다는 말로 출제. 요거는 계산 문제. 지렛대 효과 구할 때 계산 문제로서 많이 요걸 이용 좀 합니다. 예? 자, 요 우선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73페이지 상환 적용표 얘기는 뒤에 금융이론 가서 설명을 하고요. 275페이지에 위험의 개념이 나오죠. 자, 위험은 리스크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에 여러분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뭐가 발생해? 리스크,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든 부동산 투자든 여러분 하여튼 미래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뭐가 발생한다? 위험이 존재하대. 자, 불확실성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다. 자, 그래서 요즘에 뉴스나 신문 뭐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 그런 데 가서 경제 금융 쪽 가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이 코로나 사태로 미래의 불확실성 누구도 예측이 못 하는 거야. 예? 자,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유가가 지금 20달러 선인데 이게 100달러에서 20달러 내려온 게 꿈만 같은 거야. 어떻게 갑자기 100달러의 시대에서 20달러 나오는지. 근데 문제는 이 20달러가 지금 서로 싸움하잖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누구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니야. 누구 마음? 예? 미국, 러시아, 사우디 세 국가 마음이야. 미국하고 사우디가 감산 협의를 한다 하니까 한번 뭐 한다? 유가가 올랐다가 연기됐다 하니까 떨어지고. 네? 이거 마음이야. 두 국가가 전 세계 금융시장 요동치게 만들어. 그게 미래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게 왜? 마음에 따라 서로 달라지니까. 그럼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 앞으로 몇 개월 뒤에 1불 더 떨어진다, 2불 떨어진다. 예측이 가능하면 위험이 적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거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금리의 영향 주죠. 환율의 영향 주죠. 영향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코로나도 생기고 유가가 더 떨어지면은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돈 있어야 하지. 카타르는요, 그 사우디 보면 사우디가 땅을 떼줘서 만든 게 카타르 국가인데 거기가 석유보다 뭐가 많아? 세계 제 매장에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저 석유가 안 되면 천연 그 수출을 배로 했는데 사우디가 딱 털어버리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 너무 올라도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만 전 세계에. 자, 우리는 천연가스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면 위험도 높고 불확실성이 작으면 위험도 낮아진다. 불확실성의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이다. 쉽게 얘기하면. 확실성이 있으면 위험은 없는 거죠. 확실하다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험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학자의 갤브레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그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확실성보다는. 자,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그 우리 빌 게이츠란 분은 전 세계는 앞으로 5, 6년마다 한 번씩 팬데믹 현상이 온다 했는데, 우리가 메르스 해서 5년 지나서 지금 여기에 코로나 오듯이 또 5년 뒤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몰라.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예측을 누가 정확히 하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요, 1년 뒤도 예측이 안 되니까 불확실성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 자, 위험 갑니다. 시험 문제는요, 그 위험의 종류를 또 가끔 많이 출제를 해요. 자, 위험의 종류를 봤더니 이제 사업상 위험, 사업 비즈니스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사업상 위험,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부동산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위험이에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이 있어요. 자, 시장에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거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으로서 이건 사업상 위험입니다. 되겠죠? 이런 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 위험이죠. 운영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이 있어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뭐죠? 영업 경비잖아요. 영업 경비의 급격한 변동, 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지연되거나 연체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운영상에 발생하는 위험이야. 그런 게. 시험에 또 사례도 나오니까. 자, 그리고 또 위험 중에 위치적 위험이 있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을 못해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데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수익성이 달라지잖아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면 수익성도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위험은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에요.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되게 상가에 심각하죠. 이런 위험은. 자, 그리고 금융위험. 금융은 뭐라고 해요?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이잖아요. 그럼 자금 융통받는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다. 대출받는다 얘기죠. 그럼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이 많을수록 원금 이자 갚아나가는 금액도 많아지죠. 그 많아지면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죠. 돈 못 갚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디폴트라고 해요. 디폴트를 번역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우리 용어 디폴트 유수본 많이 나오는데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위험. 자,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해요. 법적 환경.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부동산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다? 지역 지구제라든지 또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정책의 법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무슨 위험? 법적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요. 전에는 예? 라면 5개 사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줬는데 지금 6,000원 줘야 돼. 똑같은 라면인데. 5개 묶여 있잖아. 과거에 5,000원 줬는데 지금 6,000원 줘야 돼.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돼?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에요.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그래서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 이게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몇 프로 정도 돼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평균 1, 2%, 많아봐 2% 정도인데요. 근데 연간 100% 이상 오르가면 어떻게 돼요? 연간 100% 초하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요. 돈의 가치가 거의 없죠. 그때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자국 돈 보유하겠어요? 안 하지. 그때는 무조건 달러야. 예? 그래서 그런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 아니에요. 초하이 인플레이션이니까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국 화폐가 없어. 달러야. 달러. 실물 돈 한데 달러 줘야 물건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활고가 더 없어지고 직업도 없다 보니까 뭘로 가요? 이제 외국으로 탈출하는데 땅은 갖고 못 뛰니까 뭐 갖고 뛰어야 돼? 달러 갖고 뛰는데 자국 돈은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그래서 독일 은행 있죠? 우리 독일의 중앙은행은요, 앞에 우리 여기 보면은 사원이라고 하냐? 목표가 있어요. 독일 중앙은행. 목표가 뭔지 아세요? 딱 그 앞에 딱 있는 게, inflation is, 어떻게 돼요? 최대적이다. 최대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독일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은 최대적이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독일 중앙은행 은 설립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독일 중앙은행에 옆에 칼이 놔도요, 인플레이션 하면 절대 노. 총리가 해도 노. 유럽연합이 해도 노예요. 대단한 국가입니다.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우리 본받아야 돼. 미국은 중앙은행은 개인 겁니다. 국가 거 아니에요. 미국 중앙은행 영방 패드는 개인 겁니다. 그 웃긴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달러 찍어내고 그러잖아.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중앙은행, 우리 금융정책, 우리도 돈 풀어야 안 풀어요? 풀죠. 근데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 사태에서 그럼 돈을 예를 들어서 200조 푼다고 못 풀어 우리나라는. 왜 못 푼지 아세요? 돈 찍어내려면 물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못 풀죠. 미국은 풀어도 돼. 전 세계 달러 다 쓰니까. 우린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돈을 못 푸니까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 누가 사라가냐 이거지. 국채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금융기관 사서 부실되면 어떻게 할까? 외국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100조, 200조 못 푸는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몇 조? 10조, 20조. 그렇죠. 외국처럼 못 푸는 거예요. 예? 100조 풀겠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 예? 우리나라 올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안 하면 돼. 전철공사, 고속도로공사 안 하면 돼. 그럼 100조 줄 수 있어. 1인당 얼마 주면 돼? 1인당 5천만 원씩 주면 돼. 콧물할 거 없잖아요. 5천만 원 주면 되지. 그럼 100조 풀면 돼. 5천만 원. 원래 소득도 없는데 자영업자를 해서 쫙 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알아서 생활하시오.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없으면 되지. 그거 1년 투자 안 했다고 뭐라 할 거 아니잖아요. 도로공사 다 없애버리고. 그게 지금 100조거든요. 사회간접 그거 없애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말이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재정정책, 금융정책, 여기에 돈을 풀었을 때 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금리를 다운시키고 돈을 많이 풀어서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데 그럼 구매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돈이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돈 풀어도. 물가를 올리지 않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우리 부동산에서 많이 나오는 건요, 인플레이션 위험도 많이 나오지만 유동성 위험이 많이 나요. 요거 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유동성을 다른 말로 황금성이라고 해. 자, 황금성은 많이 들어봤어요. 유동성보다는. 황금성은 뭐예요? 예? 황금성, 현금화 언제 될 수 있느냐? 예? 현금화 언제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예?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황금성 위험이라고 해요. 자, 이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 5억이에요. 5억인데 문제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금매물로 4억에 매각해서 지금 5억인데 얼마 손해봤어요? 1억. 그 1억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1억, 유동성 위험, 다른 말로 황금성 위험이라고 해요. 그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뭐다? 손실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게 좀 가끔 많죠. 금매물 이런 거. 자, 여러분 교재에 위험의 유동성 위험 좀 자주 나오니까 주의해 두시고요. 2년 전에는요, 금융 위험을 출제했어요. 자, 277페이지에 그럼 부동산 투자는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위험이 존재하죠. 그럼 그 투자하면 또 미래에 뭐 대가가 나와야 돼. 그 대가가 뭐죠? 수익이야. 그 대가가 수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 수익의 율이 개념이 나오죠. 수익률은 퍼센티지 개념이죠. 자, 여러분 가끔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해. 내가 이 앞에 있는 상가 건물 10평짜리 투자해서 난 샀을 때 그 상가 건물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한 7% 나올까? 얘기 많이 해요. 수익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뭐냐 이게. 투자 금액이 분모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있죠. 이게 분모로 가. 투자 금액 대신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 건물로부터 뭐 수익에서 뭐를 빼야 돼? 운영하는 비용을 뺀 순수익이죠. 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10억 투자했는데 순수익이 2천만 원 나왔다. 그럼 몇 프로? 2%잖아요. 수익률이 2%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바로 수익률의 개념이다. 근데 이 수익률의 개념에서 이제 종류가 3가지가 나오는데, 자,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사전. 자, 그럼 예를 있죠. 아까 아직 투자 안 했거든요. 네, 상가 건물 요거 10억을 투자했을 때 1년 뒤에 한 2% 수익이 예상된다. 그게 바로 예상 수익률이야. 아직 투자 안 했는데 몇 프로 예상되겠다. 그게 기대 수익률.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야. 실제 수익률. 그러니까 요건 투자하기 전에 하라. 요건 투자하고 난 이후야. 그 투자한 난 이후니까 사후야. 이건 사전에 해라. 사후 수익률인데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란 말이 붙어. 역사적 밑줄. 역사적이야. 역사적. 자,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수익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실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1년 지나서 달성된 수익률이 5%다. 그럼 그 5%가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제 달성된 수익률.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우리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요구 수익률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익률. 출제위원들은 여기서 정답 많이 묻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많이 물어요. 자, 투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의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이걸 최대 27회도 최대로 출제했어. 최소입니다. 항상. 최소를 뭘로 바꾼다? 최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죠. 내가
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난 최소 투자를 했을 때 최소 나는 3% 수익률을 얻어야 되겠다. 얘기를 가끔 최소 몇 프로 얻어야 되겠다.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최소 얼마. 내가 어디 투자 때 나 최소 몇 프로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 최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 몇 프로 받아야겠다. 그게 요구 수익. 최소.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 개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을 때 포기되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선택에 직면을 하고 있어요. 예? 선택에 직면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지하철을 탈 것이냐, 아침을 먹일 것이냐, 안 먹일 것이냐, 반찬을 할 것이냐, 할 것이냐, 다 선택이야. 선택에 직면해. 선택하면 포기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를 선택을 했다. 그럼 포기하는 거 못 포기했어. 공인중개사 공부를 선택하면은 여러분 1년의 인생을 포기했어요. 예? 뭘 했어요? 공부하는데 수업 듣는데 4시간. 오고 가는데 한 2시간 걸린다 하면 6시간. 그리고 복습하는데 2시간 하면 그거면 몇 시간? 8시간. 식사하는데 뭐 하고 잠자리 빼면요. 여러분 진짜 인생 1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저임금 1시간당 최저임금 치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 1시간 해서 8시간 딱 곱해보세요. 그 금액이 돈이죠. 교재 사는 비용, 수업 듣는 비용, 밥 먹는 비용, 교통비용 다 더해보세요. 그 1년 동안 들어간 돈 얼마냐. 한번 계산해보면은 얼마 나오냐. 여러분이 거의 4천만 원 나와요. 그럼 여러분 1년의 기회비용 4천만 원을 포기하고 뭘 한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은 합격을 해야겠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합격을 했을 때 선택된 가치. 여러분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치가 포기된 가치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자격증 영속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2년 만에 시험 쳐야 돼요. 영업을 안 하면은 우리는 영업 안 해도 영구야. 네? 영구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격증 영속성인데 1년에 500만 원씩만 벌어도 8년이면 4천만 보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돼. 영속성이 있으니까 선택된 가치가 포기된 가치보다 커야 돼. 커야 돼. 자, 그래서 열심히 따십시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요즘 변호사 상담도 안 온대요.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뭐 상담도 안 오고 이 기회에 나도 중개사 시험이나 한번 쳐서 따볼까 하더라 어떤 분이. 서울 중앙법원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인데 따볼까 하더라. 요즘 노폼에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 사람들이 자격증 요거 가져서 와 외국에 컨설팅하는데 돈이 엄청 된대요. 예? 거기서 뭘 묻는 거야? 변호사는 자기들도 있으니까 라이센스 자격증 가지고 있는가 물어. 공인중개사. 예? 없으면 의뢰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요즘 로펌에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법무사, 사무소 다 있습니다. 안에.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은행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예, 연결하다 보니까 무조건 라이센스 자격증 요구하니까. 공인중개사 셉니다. 여러분이 오늘 7대 자격증 안에 들어왔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요. 7대 자격증. 수입 1위는 어디? 평균 수입 1위는 변리사. 국세청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7대 자격증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사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 변호사, 의사 사자입니다. 요즘에 제일 소득이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의사라 하대요. 의사. 평균. 의사들 많잖아요. 평균 이렇게 국세청에서 평균 연봉 다 따져보잖아요. 변호사도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했다 하더라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요. 원래 변호사 자격증 시험이 치잖아요. 로스쿨 시험 치는데 1000명만 뽑아달라고 해요. 나 사법시험처럼. 1500, 2000명 뽑으면 큰일 난다. 수익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구 수익률 개념 최소 몇 프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 최소 연봉 얼마인 줄 아세요? 1,300만 원입니다.
중개사보다 더 낫습니다. 왜? 업무가 들어와야 인센티브가 탁탁탁 붙어가잖아요. 인센티브. 업무가 없으면 없지 뭐. 예? 그래서 요즘에 사건은 없고 변호사는 많고 수임도 적으니까 뭐가 떨어져요? 연봉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중개사가 최고입니다. 빨리 따십시오. 자, 요구 수익률인데 그럼 여러분 최소 나는 3% 받겠다.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내 정기예금 요금 몇 프로죠?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2%다 하자. 연간. 근데 정기예금 우리가 이자율이 2%다 연간. 그럼 난 정기예금에 돈을 넣기보다는 최소 다른 데 투자해서 2%보다 더 높게 받겠다. 그러면 정기예금 투자를 하지 않고 어디 투자해? 다른 곳에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우리가 5%다. 근데 나는 최소한 정기예금 넣었을 때 최소한 안정적 수익이 2%인데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니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5%가 나온다.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정기예금 투자하지 않고 나는 어디 투자해? 예? 5% 나온 거 투자하겠지.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요거 최근에 5번 출제했어요. 시험 많이 나와요. 이때는 뭐다?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해요. 채택.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뭐 한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뭐예요?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식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경제론 수요가 많아지면 이전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분모는 아까 뭐죠? 투자 금액. 여러분 투자 금액이 뭐다? 가격.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이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5억이면 5억 투자한 거예요. 여기에 뭐 순수익과입인데 순수익은 일정 안정적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건 안정적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 수익률은 점점 가격이 오르면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수익률은 점점 더 떨어지지. 기대 수익률이 5%가 점점 더 떨어져. 하락을 해. 언제까지 하락을 해요? 기대 수익률을 하락을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몇 프로? 2% 서로 같을 때까지 점점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1%다.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2%다. 반대로 여기가 컸다. 그럼 투자를 해야 해요. 최소한 수익률보다 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낮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어느 걸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요거 많이 내요. 뒤에. 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므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내. 그 뒤에서 말을 바꿔요. 그럼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요는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은 자, 투자금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자,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투자금액이 5억에다가 3억, 2억 점점 적어지면 수익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죠. 높아지네. 기대 수익률 1%가 점점 올라요.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 1%와 같을 때까지 상승해. 그러다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뭐를 이루었다? 균형이 이루어진다. 투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이 기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답을 많이 물어.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여기는 하락, 여기는 상승. 여기서 정답을 말을 바꿔버립니다. 주의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에 나와 있고 279페이지로 가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성격?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요. 위험에 관계없어요.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 무시.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뭐다? 그림 봤더니 수평선이에요. 위험에 관계없어요. 위험이 높든 낮든 수익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선호형, 추구형은요. 요건 도박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 난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 네? 대박 좋아하는 사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큰 위험, 높은 위험 부담하겠다. 이런 사람이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투자자. 무차별 곡선은 그림에서 봤더니 어떻게 돼? 밑에서 위험축, X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우하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성격?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이렇게 나오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위험축은 뭐다? X축. 그리고 기대의 수익률은 무슨 축? Y축. 그래서 기대의 수익률 이렇게 위험 평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위험축,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자, 여러분 차별이 없죠?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대부분 투자자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다른 말로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자,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림에 어디서 나오는데 280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 상가 아파트 2개 투자안이 있어요. 자, 이 2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위험이 낮은 것, 덜 위험한,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뭐한 거? 낮은 걸 선택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할지라도 시장에서 경기 침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더 주겠다, 보상, 유인책, 인센티브, 유인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기꺼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 부담하면서 뭐 한다? 투자를 한다. 자,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81페이지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일반적이라는 건 뭐죠? 통상이죠. 위험이 높으면, 그림 보세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아가네요. 일반적으로. 자,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출제하는데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이 비례를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반비례. 우선 반비례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비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져요.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경제에서는 플러스. 그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내 위험과 수익은 양의 관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넣으면 또 안 들어봤다 하면 안 돼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 가면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3년 전에 출제 또 한 번 해서 플러스 비례 관계 내다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고 양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거기에 뭐라고 나왔죠? 위험, 수익의 상쇄, 트레이드 오프.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보면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 하잖아. 에? 너 주고 나 해서 서로 전력을 쌤쌤 보강하면서 쌤쌤 하도록. 예? 그래서 이걸 위험 수익의 상쇄, 트레이드 오프를 번역을 상쇄 관계. 자, 위험이 높으면은 수익률도 높여서 그 두 개가 서로 뭐가 된다? 상쇄가 된다. 상쇄. 그런 의미에서 나온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한다. 이렇게도 출제하고요. 또 이렇게도 나요. 자, 여러분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걸 말한다. 맞죠? 네, 그렇게도 또 출제하기도 하고.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또 그림에서 자, 여러분 위험이 4%든
0%든 요 수익률 요 2%는 변화가 없다.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게 뭐죠? 위험이 제로든 4%는 2%가 변화가 없다. 요거 무위험률이라고 하는데 무위험률이 크기인데 위험이 제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2%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는 자산, 대표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 국채 수익률인데, 그래서 어떻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위험이 없으니까 확실.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해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죠? 순수한 뭐에 대한 시간, 위험과 관계없잖아. 그래서 순수한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여러분 1년 만기, 자,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위험이 없으니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자, 무위험률의 크기 요건데, 자, 요 2%인데 요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2%는 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 한국은행 정책 기준금리 0.75%입니다. 1.25%에서 0.5% 다운시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0.75%인데 어제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요것을 0.75% 경제 상황을 보니까 안 좋으니까 계속 요걸 유지하겠다. 0.75%에. 야, 진짜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거의. 0.75%입니다. 그럼 0.75% 요거는 국채를 사면은 0.75%에다가 뭐 국가 보증 이제 뭐 유통 관련된 비용이 있으니까 거의 뭐 1.한 2%도 안 돼요. 그걸 1.2% 정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국채를 산다? 다른 데 더 투자하면 수익이 많은데? 그럼 국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지. 그건 당연히. 국채랑 누가 사? 정부가 안 사니까 뭐 강제로 은행 너네 요거 할당시키죠. 안 사니까.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럼 여러분 지하철 공채 몇 년? 여러분 자동차 사면 뭐 사야 될까요? 지하철 공채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보유하다가 그걸 현금화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사자마자 현금화 할 거예요? 자동차 5년 보유 사는 별로 못 봤는데 사자마자 여러분은 할인율 적용해서 할인하잖아요. 바로 팔잖아요. 네? 네? 뭐 요즘 몇 프로 적용하는지 뭐 좀 18% 적용한가? 할인율? 하여튼 팔아요. 그러니까 뭐 그 5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그걸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금화 시키잖아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낮지.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 요건 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채 아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요것도 2%에서 몇 프로? 1.5% 떨어질 수 있고 기준금리가 0.7에서 예를 들어서 1% 올랐다. 그럼 요 2%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거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시장의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저 무위험률도 변할 수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야.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요 크기를 또 뭐라고 해요?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를 위험에 대한 대가야. 이것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 요 크기를. 위험 할증률. 할증률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냐? 리스크 프리미엄. 번역을 할증률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위험 할증률. 요거는 뭐에 대한 대가?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가.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투자의 대가로서 뭐가 발생하죠?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익에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항상 통상이란 말 쓰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2%다. 그럼 이게 또 2%다 하면 얼마? 위험 할증률이 2%면 여기 몇 프로? 난 4%를 기대 수익률로서 나타나겠다.
이때 또 크기 요거 있습니다. 요 크기,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위험에 대한 해피도라고 해. 자, 이 각도를 위험에 대한 해피도. 자, 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이렇게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급해지죠. 이것도 26회 한번 출제했어. 네?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무차별 곡선이 급해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수적.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질 때는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할 때는 뭐죠?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 그림 보면서 자, 위험이 지금 몇 프로? 4%다. 4%일 때 공격적은 몇 프로? 4%. 그런데 보수적은 동일한 위험 4%일 때 보수적은 몇 프로를 한다? 7%를 요구한다.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4%잖아. 공격적 투자자보다 누가?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오케이? 됐죠? 지문 그런 걸 출제하는 거야. 그림 보면서. 출제되는 지문. 근데 그런 지문 보면요. 그림 보면서 판단하면 빠른데 그 지문이 딱 나오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림 보면 명쾌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 보면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그림 위에 위험 할증률 보면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뭐 상승하며 상승의 동그라미. 시험에 또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282페이지 보시면은 수식 이렇게 나오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지금 얘를 2% 두어줬죠.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이것도 몇 프로 주어졌어요, 지금? 2%. 2% 대줬더니 이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결국 몇 프로 된다? 4%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위험률이 오르면 2%에서 3% 오르면 전체가 몇 프로 돼? 5%. 2%에서 3% 오르면 5%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자, 여러분 29회 시험 이렇게 냈거든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OX. 틀렸죠? 그게 29회 정답 지문. 정답 지문. 수식을 묻는 거예요. 그럼 또 26회는 이렇게 냈거든요. 26회 시험.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맞죠? 그건 26회 시험에 출제했어. 이런 식으로 요 그림 보면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예상되면 또 2%를 또 더해줘야 돼.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4%에서 몇 프로 요구하겠다? 6%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요 2%만큼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2%만큼 더 높아지죠. 이걸 전문 용어로 거기 무슨 효과?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자, 282페이지 위에서 거기 피셔 효과가 나온다. 그 수식. 요거 더해줄 줄 알겠죠? 2 하니까 몇 프로? 6%. 예? 11에 10에 요거 3개 더해준 걸 출제 한번 했는데, 예? 덧셈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확인해 두시고, 자, 282페이지에 위험과 가치 균형에서,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잘 보세요. 거기에 위험과 가치 균형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 가치인데,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을 합니다. 이때 현재의 가치인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로서 거기 뭘로 적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해.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거든요. 자, 오위험이 높으면,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봅니다. 자, 오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갑니다. 오위험이 높으면, 자,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 한다? 높아지겠지. 예? 그럼 위험이 높으면 여기 높아져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안정적이니까 높아지면 전체 값은 뭐다? 낮아지지.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답을 묻는 거야. 부동산 가치는 뭐다? 상승한다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시장에서의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질문인지 모르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야. 위험이 높으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그럼 화살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무슨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 위험과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우리 화살표 변동 방향을 잘 본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거든요. 이 질문 좀 주의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데 위험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 위험은 변화가 없다. 분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돼서 미래 예상된 수익이 높아진다. 분모는 변화가 없는데 분자가 커지면 전체가 부동산 가치도 높아지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높으면 그걸 동일한 수익률로 할인한,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더 높아지지. 자, 그 지문이 여러분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시험은 요 지문을 좀 출제 많이 한다는 걸 주의 좀 해두시면서 우선 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에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그 1번에 나오고 있는데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평균으로 측정되는 게 위험이 아닙니다. 위험의 개념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뭘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1번 정답. 자, 2번은 여러분이 283페이지 밑에 수익과 위험의 측정 이 단원을 공부해서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